전년 대비로 그 1경퍼센트 그러니까 조 단위 증가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는 물가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2015년을 이제 100으로 했을 경우에 2024년에는 거의 10조 배나 늘어났죠. 상상을 초월하죠. 정치적이나 도덕적이나 당연히 이런 마두로 정권 같은 집단들은 제거돼야 되죠.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이고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권이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좀 해서 혼을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미국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유엔 와서 하다못해 뭐 유럽이라든지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 없이 내가 이제 힘 세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른바 미국의 석유 매제들 이권을 챙겨준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대선 때 이 석유 매제들이 트럼프 캠프에 엄청난 그 대선 자금을 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익보다는 트럼프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미국이 망가졌다라고 할까요? 독자적인 미국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는. 지금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 모조리 다 미국 무기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죠. 미국이 잘라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한국을 버리고 심지어 유럽도 버려버리고 일본도 버려버리는 순간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핵무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무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그저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압송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겟을 했던 마두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013년에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가 사망하고 그때 치러진 대선에서 이제 마두로가 차베스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해서 이제 대선에서 당선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그 2015년 2년도에 개최된 그 총선에서 야당에게 참패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야당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2018년에 대선이 실시됐는데 이때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대적인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고 국제사회가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대선에 그 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제 후안 과이도 가 이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면서 1국가 2대통령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2024년에 이제 다시 대선이 열렸는데 이때도 거의 참패한 걸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두로가 자기 자신 또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이제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6년 1월 최근이죠. 그저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을 해서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을 압송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제 정권이 붕괴되는 이제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대충 이제 마두로는 이런 정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베네수엘라는 어떤 국가인가? 베네수엘라는 이제 그 국토 면적으로 먼저 보면은 92만 이제 평방 제곱킬로미터. 한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그 9배 이상이 되죠. 한국보다. 한반도 전체로는 22만 정도 되니까 한 뭐 4배 반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굉장히 국토 면적이 넓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인구수는 3,3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기 2013년 인물입인데 이제 2015년 총선에서 이제 참패를 당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탄압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반대 세력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인권 탄압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이제 비판이랄까 압력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때를 전후로 해서 대규모 탈출이 한 770만 명 정도, 한 800만 명 가까이가 국외 탈출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3,100만 명 정도 수준의 어떤 인구수가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2024년에는 2,600만에서 700만 정도 로 이렇게 이제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죠. 대충 이제 국토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인구수는 굉장히 이제 적다. 물론 이제 뭐 2,3천만 명이 적은 건 아니지만 국토 면적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는 국토 면적이 넓고 관광 자원, 뭐 기아나 고지, 그 아마존강 유역이 있지 않습니까? 마운틴 테이블이라고 하나요? 엄청난 관광 자원이 그 기아나 고지에 엄청난 자원들이 많이 부존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원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죠.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은 오펙 통계입니다만은 오펙이 이제 밝힌 바에 의하면은 2024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3천억 배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이제 한 2,700억 배럴, 이란이 한 2,100억 배럴, 이라크가 한 1,450억 배럴 막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죠. 반면 이렇게 원유 매장량은 어마어마한데 원유 생산량은 미국이 이제 가장 많고 하루 이제 1,300만 배럴로 가장 많고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하루 한 이제 900만 배럴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 400만 배럴, 이라크도 400만 배럴.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하루 10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죠. 원유 매장량에 비해서 원유 생산량이 굉장히 작죠. 작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통제죠.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원유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서 이제 원유 생산량이 이제 원유 시설이랄까 뭐 이렇게 채굴 능력이나 정쟁 능력이 굉장히 열악하게 것도 있죠. 뭐냐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제 미국 이제 석유 메이저들의 자본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굉장히 적죠. 천연가스 매장량은 이제 세계 9위 정도 되나요? 천연가스 매장량은 뭐 한 세계 9위 정도 되는데 생산량은 이게 순위권 밖으로 떨어져 있죠. 천연가스는 원유에 비해서는 이제 매장량이나 생산량이 좀 작고 어쨌든 이렇게 원유가 매장량이 많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이른바 이면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떠냐? 완전히 폭망해버린 상태죠.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GDP 추이를 보면은 2000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의 추이를 보면은 이제 마두로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명목 GDP가 달러 표시로 이렇게 쭉 늘어가지고 한 3,5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마두로가 집권한 순간부터 그냥 폭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팬데믹 때는 거의 뭐 50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지만 뭐 이렇게 1,000억 달러 안팎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가 됐죠. 1인당 GDP를 보면은 명목 GDP는 거의 뭐 한 3,000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이제 마두로가 이렇게 집권한 순간부터 폭망을 했죠. 그다음에 실질 성장률도 마두로가 집권한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30%까지 팬데믹 때는 푹 떨어졌죠. 그러니까 완전히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경제를 말아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제 GDP 디플레이터는 GDP의 물가 상승률이죠. 할인율이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이제 할인율 또는 이제 GDP는 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비가 있고 가계 소비가 있고 정부 소비, 그래서 초정 소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 고정 자본 형성, 그래서 고정 자본 투자와 재고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수출입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 있죠. 그러면 소비 물가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 기업 물가가 있고 그다음에 수출 물가, 수입 물가 이것들 이제 몽땅 그려서 종합해 놓은 것이 GDP 디플레이터 물가죠. 그러니까 GDP 물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디플레이터를 보면은 그 전에도 이렇게 계속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2020년 팬데믹 때부터는 그냥 뭐 이렇게 전년 대비로 그 1경%, 그러니까 조 단위 증가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는 물가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볼 정도로 하여튼 그 물가가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워낙에 팬데믹이 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팬데믹 이전에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는데 표가 안 나요. 그래프상으로. 표가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두로 정권 때 이제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제 인플레, 그다음에 경기 불황,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2015년을 이제 100으로 했을 경우에 2020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2024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10조 배나 늘어났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다음에 실업률 통계도 내다가 중간에 그냥 이렇게 중단을 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실업률이 이제 마두로가 집권하기 전에는 뭐 한 7, 8% 정도였다가 집권한 후부터 이제 실업률이 폭등을 해가지고 35%까지 치솟았죠. 거의 지금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60, 70%가 실업 상태? 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수지를 보면은 그 전부터도 이제 재정 적자가 지속됐는데 마두로 정권 때로도 이렇게 이제 재정 적자가 크게 이렇게 늘었죠. 경상수지 비율도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석유를 수출하니까 이제 흑자를 조금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어쨌든 베네수엘라 경제는 완전히 뭐 하이퍼 인플레로 이렇게 폭망을 해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의 마두로가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를 말아먹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일반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어떤 반발 이렇게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는 별도로 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두로를 체포하는 군사작전을 감행했는데 그 배경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마약을 미국에다가 왕창 수출을 하고 있다, 밀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밀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이제 마두로 정권을 이렇게 공격을 했다. 마두로 정권이 마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마두로가 이제 집권한 이후에 이른바 이제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불릴 정도로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것은 이름이 이제 어떻게 붙었냐?
만들었냐 하면은 그 마두로의 군대에 그 마크가 태양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이제 태양의 카르텔이다. 그래서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마약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두로 정권과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군부가 마약을 장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마약 경제 그 마약 경제를 이제 태양의 카르텔로 이른바 이제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직접적으로 마약을 생산을 하는 그 생산국 이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콜롬비아가 마약의 최대 생산지죠. 예, 그래서 그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마약을 이제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렇게 밀수를 하는 중간기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제가 폭망하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제재 등으로 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마두로 정권이 이제 자금줄, 돈줄은 뭐냐면은 이 마약 밀수를 통한 이제 마약 중개를 통한 그 자금이죠. 예, 그것이 이제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이제 생존 자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미국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연간 200톤에서 250톤 정도를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마약 수출을 하는 걸로 밀수 수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베네수엘라 특히 이 마두로가 이건 정권이 아니라 이게 마약 테러 집단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의도는 뭐냐? 예,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미주 대륙이나 포함한 이제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축출하려고, 예를 들어서 남미 대륙에서 중남미 지역에서는 특히 중국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고, 뭐 아르헨티나 관계도 강화하고 있고, 이런 베네수엘라나 이런 멕시코 이런 관계를 굉장히 강화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미국이 앞마당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예전에 이제 몰러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절대로 미국의 앞마당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 낑겨들지 말라라고 한 거였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낑겨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본보기로 한번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 세력들을 이렇게 소탕하는 또는 축출해내는 의도. 로서 이제 침공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매장량을 이제 활용하려는 그 뒷꿍꿍이가 있다.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도 뭐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있고 유럽이나 서방 세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런 논란이 있죠. 당연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도 반발을 하겠죠. 자기들이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자기 밥그릇을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확 이제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말이 되느냐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트럼프 정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야 국제법이 이렇게 있으나만 하는 유명무실한 거 아니야? 유명무실한 걸 가지고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야. 마두로는 정권이 아니야. 국가가 아니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야. 얘는 테러 집단이야. 마약 테러 집단이야. 우두머리야.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면 유엔 규약에 의해서 유엔 안보리가 이제 승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이제만 유엔 안보리 승인을 거쳐서 침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약 밀수는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미국 국민들을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있어. 미국을 침공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기들이 군사적인 작전을 한 게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말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국제법이라는 게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도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허수아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지만 유엔이나 이런 국제법이 유명무실하다고 힘이 없다라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국제법들이나 또는 유엔의 어떤 존재, 의미를 계속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권이 이게 국제법 위반이야? 국제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냐? 유명무실한 거야? 라는 식으로 만약에 이제 주장을 하면 실제로 지금 그 부대변인가 뭔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면 중국이 대만 관련해서 이제 그 구단선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해에서 이제 구단선을 끊고 이게 전부 중국 바다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뭐라고 그걸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웃기지 마. 그거 국제법상 국제해양 수역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항행 작전을 할 거야. 자유항행 할 거야. 국제법에 비해서 그건 중국의 바다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국제법을 그냥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해석을 한다.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국제법을 들먹이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하는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제법이 설사 유명무실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국제사회가 이런 국제법을 존중하려고 하고 어떤 국제법을 어떻게든지 좀 강화해서 이걸 이렇게 어떤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제법이나 유엔의 어떤 존재 의의라 할까 그것들을 좀 유지를 시켜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국제법의 위반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북한의 어떤 핵무기 개발 같은 경우도 그 안보리 제재에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그렇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법 위반이다, 안보리 위반이다라고 그래서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이른바 그런 국제법을 위반한 거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제 그 베네수엘라 침략이 물론 이렇게 정치적이나 도덕적이나 인류의 건강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마두로 정권 같은 집단들은 제거돼야 되죠.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차원이나 세계 보건 건강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이고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권이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좀 해서 이렇게 혼을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미국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유엔 와서 하다못해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동맹국들과 간의 어떤 협의나 어떤 동의를 거쳐서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반대를 하겠죠.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다못해 동맹국이나 어떤 서방의 민주진영하고의 어떤 합의를 이렇게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 없이 내가 이제 힘 세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죠. 뒤에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차기 정부 논란이 있어요. 이제 침공해서 이제 이른바 베네수엘라 정권이 지금 이제 마두로 정권이 붕괴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베네수엘라 차기 정부 수립까지는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또 이거 앞뒤가 안 맞죠? 마두로는 테러 집단이니까 내가 테러 집단을 제거한 차원에서 체포해가지고 압송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등장할 차기 정권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주권에 맡겨야 되죠. 그렇죠? 테러 집단들을 체포를 한 것에 불과한 거니까 미국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이렇게 임시 통치? 할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트럼프식의 미 제국주의의 표출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심지어는 서방 진영적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이런 저런 나라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뭐 이제 트럼프가 깡패니까 지금 깡패 짓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정권이 어쨌든 트럼프 정권이 끝날 때까지만 시간을 뭐 기다린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제 차기 정부까지 정부 수립까지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여성 20년 동안이나 독재 정권에 저항을 해서 투쟁을 해온 야권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 작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죠. 그리고 2023년에 앞서 대선 때도 거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이렇게 확보를 했죠. 90% 이상. 그리고 최근에 외신이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도 여기 마차도에 대한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지지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들이 직접 이제 그 미국 베네수엘라를 통치를 할 거야. 마차도는 안 돼. 자기 지도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할까요? 그건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죠.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기 한 달 전에 신보도에 의하면은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한테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개발할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 이권을 챙겨준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대선 때 이 석유 메이저들이 트럼프 캠프에 엄청난 그 대선 자금을 후원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보답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여신 보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대놓고 한다라는 게 트럼프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죠. 그러니까 미국 이익보다는 트럼프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미국이 망가졌다라고 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른바 이제 그 과거의 전통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 가치관을 공유했던 동맹 세력들, 동맹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이제 미국을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미국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사실 이제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2028년에 이제 퇴임을 한다라고 해도 그 절반 정도의 미국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를 할 정도니까 그러한 어떤 트럼프류의 어떤 생각들이나 외교 안보 논리나 경제 논리들이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지금 이제 강대국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히 약소국들이 까불어 끼어들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들로 오면은 한국이나 대만은 언제든지 내팽개질 수 있거나 이용해 먹고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강대국의 이제 자기 이익 논리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돈로주의라고 하는데 강대국들 미국 이익 논리는 뭐하고 같냐면은 시진핑 주석의 신형 대국주의 G2 논리하고 같죠. 미국하고 중국이 나눠 먹자. 우리 강대국끼리 서로 나눠 먹자는 논리하고 같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침공한 것을 이제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중국이 대만을 얼마든지 같은 방식으로 침공을 해도 미국 입장에서 이제 대만이 미국의 이익이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면이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대만이 어느 정도 미국의 이익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만을 방어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게 됐을 때에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미 그 세계가 과거 이제 미소 냉전 시대에서 이제 미국 한 일극 체제에다가 지금 이제 2010년 이후에 미중 이제 러시아를 넣는다면 미중 너 체제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는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전히 그 미국 꽁무니만 쳐다보고 이렇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미국이 좀 봐주세요라고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건데 심지어는 지금 유럽연합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토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제3축의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중러의 강대국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제3축의 형성의 필요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제3의 어떤 축을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중러에 대항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3축을 형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은 미국의 무기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미국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 모조리 다 미국 무기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죠. 미국이 잘라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버려버리는 순간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한국을 버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유럽도 버려버리고 일본도 버려버리는 순간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한국이 지금 뭐 K방상이다 어쩐다 막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유럽연합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들하고 조금 심도 있는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미중러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3축을 만든다라는 것만으로 가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우리 제3축을 형성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가장 핵심은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 미국의 무기 플랫폼이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에 어떻게 빨리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핵무장이에요. 지금 미국이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이렇게 뭐 호주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핵 확산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이제 미국이 핵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그에 대한 이제 미국의 핵무기로서 이게 보복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이제 미국의 말일 뿐이지.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핵무기 비축을 저지를 했냐 이거예요.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의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에 저지를 했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른바 친러 세력이나 친중 세력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성공을 못했어요, 미국이. 대신에 미국이 이른바 이제 그 동맹국가들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개발을 못하도록 억눌렀다라는 거죠. 억눌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미국이 동맹국들,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호주나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동맹국들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 억제를 하려면은 이른바 적성국가들에 대해서도 핵무기 개발을 명확하게 억제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근데 모조리 다 적성국가들은, 적대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다 암암리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렇다 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제재나 어떤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하지 마라, 핵무기 하지 마라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3축을 형성할 때 이런 데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과 독자적인 핵무장 문제가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는 포인트가 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른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강대국들의 어떤 자국 이익 논리에 입각한 이른바 이제 약소국이나 뭐 이렇게 제3국에 대한 침공
침략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AI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은 다른 지역, 다른 뭐 유럽이나 뭐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AI 플랫폼 개발도 뭔가 이렇게 대항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항해서 할 필요성들이 또 이제 있다 이거예요.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 침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